경매에 붙일 거면 차라리 집을 팔아서 돈을 갚지. 그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 부분적으로 지역은 괜찮다.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부동산 분야 우리나라 최고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 문제, 집값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을 직접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예.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와주시니까 영광이고 네.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께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네.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김정희 교수님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일단 너무 반갑고요. 저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방송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 같은 거 이제 좀 오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부동산이 사실 하나의 어떤 조금 트리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책을 좀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방송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전에 크래쉬라고 하는 책을 내지 네네,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그러면? 아직 제목은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네, 뭐 그런 내용. 교수님 앞에서 뭐 한전 앞에서 촛불 킨다든지 무슨 말씀, 뭐 번데기 그런 앞에서 말씀. 주름 잔다든지 하기는 네. 어렵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도 정확히 다 아실 거고 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서 좀 쓰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또 제가 교수님 자문도 좀 받아야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무슨 말씀이요? 어떤 예. 영향력에 대해서 네. 제가 아는 것보다는 또 더 잘 아시니까 예.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계 자산에서 네.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70%를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렇죠. 예. 예. 뭐 그거를 지금 다루고 계시니까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잘 들어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 예. 책도 꼭 사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책 교수님. 나오면 또 모시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네. 한 교수님이 지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부풀어 있다. 과도하게 맞습니다. 비싸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정상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대세 하락론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네. 마침 보면 또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거래량도 네, 줄어들고. 네. 그래서 실제 그 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잠시 그러다가 말 건지 정말 오래 갈 건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딸려 있는데요. 네. 일단 대세적으로는 우리가 통상 M2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 논거가 뭐 수요 공급 이런 것은 이제 차후적인 문제고 이제 M2 통화량 증가분에 비례해서 주택 가격도 오른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 유동성. 그것이 늘어나는 사과가 2개 있는데 만약에 2개만이 재화라고 하면 100원이 풀려 있으면 하나당 50원의 가치인데 200원이 풀리면 이게 100원의 가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이제 상승론자분들 그분들은 이제 계속 얘기하시고 또 전 세계가 또 그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또 전 세계가 교수님도 잘 아시면 부동산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자산의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 시스템이 한 25년 전부터 이제 본격화됐죠. 파생 상품 나오면서.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M2 대비 그러면 증가분이 같은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GDP 증가분이 있고 M2 증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택 시가 총액도 증가분이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계산을 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시가도 아니고 공시가격입니다. 시가보다 조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이상
어퍼입니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M2 증가분에 비해서 M2 통화량 증가 비율에 증가분에 비해서 주택 가격 네. 비율이 최대는 8%까지 지금 업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왜 조정이 안 되는가는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둔촌주공 아파트 있었잖아요. 올림픽 네, 파크포레온. 그게 만약에 정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안 썼다라면 네. 그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2년 전에. 예. 그랬으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썼었죠 그때? 일단 전매 제한을 풀겠다고 왔습니다. 전매 제한을 네, 풀었다. 집을 사자마자 네. 팔 수 있는 형태를 취한 거예요. 우리가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1순위를 청약제도를 두는 건데 그 제도를 바꾸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발표를 믿고 네. 좀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갭 투자 붐이 이른 아직도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겠지만 이거는 대세적으로는 좀 받치기 힘든 가격이다. 근데 정부 정책이 좀 세게 나왔어요. 예. 그 부분이 세게 나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처럼 해서 그것이 이제 받쳐줬잖아요. 네. 받쳐줬음에도 또 가을에 들어서면 또 꺾였거든요. 꺾이니까 그 다음 주에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또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자율이 뭐 2%에서 3% 사이니까 초저금리죠.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푸는 많이 거죠, 또. 풀어낸 네. 거군요. 그러고서 그것도 돈이 소진이 되고 나니까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23년도 가을부터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올해죠. 네. 올해 1월에 신생아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신생아론하고 신생아론도 나왔는데 그게 29조 6천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산이. 예. 그런데 8월 달까지 7조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네. 신생아론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유효 수요도 소진된 거예요. 현재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내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쓸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2% 3%인데도 저금리인데. 그러면 2% 3%도 버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래서 정부가 거기서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다운될까 봐 네. 여기서 문제는 PF가 조정이 안 되니까 네. 일단 받쳐줘야 되잖아요. 정부 네, 입장에서 네, 금융 또 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가을 6월 7월부터 소리 없이 네. 정책 대출 자금이라 그래서 이 생애 최초자분들 이분들 이자율을 갖다가 1%대로 낮춥니다. 어허. 코로나 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예. 이런 자금하고 또 그 비율도 80%까지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이거는 1%니까 10억짜리부터 8억이면 8억 대출 받았다고 치면 1%면 80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내요. 네. 10억짜리 집이 이자를 70, 80만 원밖에 안 내니까 원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수요가 또 생겼죠. 네. 근데 그 수요조차도 지금 또 끊겼어요. 가을 되니까. 그건 올해 가을이 그러니까 되니까. 대출 여력이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 교수님이 잘 아시지만 그 수요의 한계 수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문제점 뭘까? 왜 이게 좀 이어지지 해당되는 못하게?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현재 네. 그것도 버겁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더 많은 거죠. 거기다 80만 원 이자 내는 것도 버겁다. 8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만이니까 원금도 내야 되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합하다 보면 150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버거운 거예요. 10억짜리 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아. 생활하는 데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현재 소득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게. 네, 결론은 그겁니다. 현재 네. 소득보다 우리가 시중에서 유효 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안 받쳐주잖아요. 환율이 네. 많이 올라가서 예전에 100만 원만 쓰던 게 150만 원 생활비 써야 되니까 예. 거기서 이제
미스매치가 나지 않습니까? 예. 주택 가격은 이자는 낮은 것 같지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수입되는 물건들의 값이 올라가니까 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네, 소비가 이제 네. 소득 임금은 잘 안 올랐는데 네. 나가는 돈이 많아지잖아요. 예전에 라면 하나 먹을 걸 지금 반 개밖에 못 먹잖아요. 하긴 요즘에 내수가 많이 죽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져 왔는데 네. 결정적인 건 박근혜 정부 때도 대출로 올렸잖아요. 네. 결론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한은 총리도 얘기하고 있고 그게 내수의 둔화를 일으키는 건 뭐 교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결론은 네.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를 여러 보고서에서 던졌기 때문에 그 내수 둔화가 올해 지금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이쪽 길로 가면 관성의 법칙이랄까요? 경제에서도 그럼 이게 쉽게 살아나려면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급하게 내린 이유도 예. 내수 둔화의 문제가 좀 생긴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동산 가격은 네.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네. 인구도 증가해주고 또 소득 분배가 잘 돼서 이 유효 수요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지금 대한민국이 다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이거죠. 예. 지속 가능한 선에서 좀 힘들다라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때나 우리 교수님 때는 결혼하는 쌍이 한 50만 쌍 좀 밑에 45만 쌍이었어요. 매년. 네, 매년이요. 매년. 네. 그리고 최근에는 20만 쌍이거든요. 19만 쌍.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면 30년 한 세대 동안에 반토막 더 났잖아요. 반토막 앞으로 수준이라고 더 하지 않을게요. 줄어들겠네요.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교수님 네. 30년이 걸렸잖아요. 반토막 나는데. 예, 예. 그러면 이 반토막이 또 나려면 30년이 가는 게 정상인데 네. 주택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결혼 출생아 수하고 결혼 쌍수하고 이렇게 상환계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2030 한 2년 3년 되면요. 결혼 쌍이 11만 대로 줄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데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10년 지나면 반토막이 나는군요. 네. 30년 걸리는 게 10년이면 반토막이 나니까 그리고 10년 또 가면 또 반토막이 나겠네요. 네, 지금은 그 그림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든타임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언제 느끼냐? 여러분이 이제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하잖아요. 네. 공급을 하는데 저희 때는 적정 그 전국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한 50만 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결혼상이 그 정도 되니까.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 30만에서 35만 대로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발표를 안 해요. 적정 대한민국의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은 해마다 몇 세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무서워서 못 하는군요. 못하죠. 오버슈팅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120만 원 공공택지도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예. 지금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과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럼 보상이 나간 데는 결국 지어지거든요. 네. 근데 보상은 다 끝났어요. 3기 신도시가. 어허. 그럼 그 물량이 나오는 거하고 우리 인구 추세하고 보면 제가 볼 때 한 4, 5년 뒤 이때부터는 아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예상치 못한 프레임이 나타날 거예요. 일본하고 똑같이 된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게 5년 안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내수가 그렇게 죽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요인이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때가 되면 네.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심하죠. 그럼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러면 이 젊은 세대의 소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던데요. 예. 지금 대기업에서 신규 공채가 2년 전부터 네. 코로나 이후에 늘린다 그랬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22년에 좀 늘렸어요. 예. 3년, 4년 다 지금 거의 안 뽑고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뭐 뉴스 안 나와요. 다 경력직만 뽑더라고요. 네, 대기업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들으면 좀 암울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이 뭐 그렇다고 뭐 무너지지 않잖아요. 교수님 같은 분이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부 정책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해야 예.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골든 타임이구나. 그러면 예. 이제 제대로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예. 한국 국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앞에 미래를 어떤 좀 제시하는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다고 나오는데 말씀 주신 처럼 네. 4, 5, 60대 분들 고령자분들이 취업률이 많지. 지금 20대는 지금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정말 20%입니다, 심각한가 지금. 봐요.
20%인데 20% 이것도 됐다. 보도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중국 수준인데요, 그러면? 네, 이런 네.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할 때 지금 그렇지만 이제 또 그렇게 꺾이고 나면 다시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요동치고 나면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근데 결혼하는 커플이 그렇게 줄어들면 네, 1인 가구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는데 예. 그 1인 가구는 집은 안 사죠. 집 많이 삽니다. 1인 가구. 요즘은 네, 삽니까? 많이 사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인 가구 중에 결혼상이 요새 비율이 상향 계산하면 한 0.3 나오더라고요. 3 좀 미친데 그게 뭐냐면 예. 10명 있으면 3쌍이 결혼하는 거예요. 60% 정도. 아하. 60% 결혼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50%잖아요. 어. 그러면 결혼하는 쌍은 1인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나머지가 1인 가구인데 예. 그 1인 가구에 이제 소득 구분을 제가 좀 계산을 좀 유출해 봤어요. 해보면 10에서 15%만 연봉이 한 7, 8천 이상에서 움직여요. 이분들만 유효소가 가능하지 나머지 80%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현대주택 가격으로.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이거는 무조건 세게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국토부나 이런 회의를 가면 제가 그러죠. 이미 골든타임 가고 있다. 지금 자꾸 그만 가리고 우리 구조조정 구조개혁 할 때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는 다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용기들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알면서 물론 이런 얘기도 있죠. 혹자들은 뭐 사람이 줄면 1인당 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제가 볼 때 황당한 얘기인데 네. 나라가 망하는데 그럼 망할 건 정해진 아니지만 파일을 놓고 나눠 먹는다고 예, 생각하면 예, 그 예. 말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산 자체가 줄어들죠. 뭐 파이 자체가. 네. 네. 국가 경쟁이 많이 약해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 건설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건설 회사도 반은 정리가 될 거고. 예,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도 과거에 그런 현상을 겪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도 도쿄나 오사카의 중심부의 집값들은 오른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도쿄도에서 이제 여러 개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4개죠. 우리나라는 9죠. 예. 9 단위로. 거기도 그러니까 한 20, 30% 수준이죠. 전체 예. 도쿄도에. 거기서 20, 30% 지역만 그 90년 버블 때 다른 데들은 다 반토막 내지 뭐 3, 40%로 다운됐어요. 네. 원래 100이라고 보면. 네. 근데 도쿄도도 한 60%대도 다운됐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어요. 난 상태에서 쭉 오다가 최근에 이제 도쿄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2, 3년 예, 사이에. 예. 그건 이제 뭐 엔저 현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실제로 많이 샀습니다. 샀는데 예, 싱가포르나 뭐 이 네, 홍콩이나 투자 이런 많이 데서 했죠.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일본에다가.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네. 여기에 어떤 도쿄도에 일본도 지방 소멸이 좀 심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어떤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딩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수익 대상을 찾는데 계산을 하고 하면 어떤 게 왜 매입을 많이 하냐면 시세 차익이 아니라요. 임대 수익률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자본에 비해서 일본의 어떤 소득이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니까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싸서 가능한 네, 것일까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4개구 정도가 값이 많이 올랐어요. 선호하는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3구, 4구 뭐 이렇게 예. 해당되는 거죠. 그 지역이 많이 리딩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이름으로는 고층 만션 요새 맨션이 히트치고 맨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아파트 스타일이 일본에서는 예전에 뭐 지진이랑 그런 것 때문에 뭐 내진 구조로 갔지만 그래도 이제 의식 속에 높은 거는 불안하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 3, 4년 사이에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한 5년 전부터요, 사실은. 5년 전부터 일본에서 부동산 투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맨션들이 나오는데 해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니까 거기 일본의 도쿄에 사시는 분들이 맨션을 들어가 보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붐이 일어났어요. 맨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게 그러니까 도쿄 일본 집값이 올라간다 개념이
그 이제 인기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맨션들이 가격을 막 올린 거예요. 그냥 고층 아파트들이요. 그죠? 고층까지는 안 가요. 걔들은 그렇습니까? 25층 선에서 좀 아. 마감을 짓더라고요. 뭐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네. 논문 때문에 고층에 대한 거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주거용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이제 70층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25층. 15, 맥시멈? 25 여기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는 이제 해외 이제 외국인들 거주용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임대로 그냥 분양으로 하겠다는 어떤 자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건설업자들이 지금 옮기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네네. 어떤 특정 강남, 네네. 강남 4구? 네. 4구는 사실 수요가 이제 계속 받쳐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인 수요의 관점에서 네. 전국의 집값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전쟁이 나도 이 부동산이 거래가 되잖아요. 네, 네. 부동산의 가치라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 3구와 4구 지역에서 강동구까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마용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주거나 쾌적도를 보면은 마포는 괜찮지만 용산도 좀 가지만 성동구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떤 입지적인 것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까워서 가치를 인정받는데 예. 어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전체 구조나 어떤 삶의 가치를 볼 때는 직주 근접은 최고인데 어떤 고밀도 이런 형태가 예. 좀 있어서 그러니까 강남 4구는 좀 굳건하게 버틸 것 같아요. 예. 버틸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우리 인구의 소득의 상위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한 30%가 능력이 안 되는 분 들어가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강남 배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젊은 강남 분들이. 4구에 네, 젊은 분들이. 예. 도리어 이제 교수님이나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이제 병원이 가까우니까 삼성병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외곽으로 성남시 쪽으로라든지 네.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속도가 예전만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어떤 거래량이 지금 보여주거든요. 네. 예전 거래량보다 낮아요. 계속 가격은 오르고 받쳐주고 있지만 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주식가격 상승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남도 조정을 받겠지만 여전히 유효수가 있어서 내림폭이 작을 수는 있다. 다만 리스크가 터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 전세를 놓은 데가 많아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 강남은 아시겠지만 강전파라고 있잖아요. 강남 전세파 무슨 뭐 조폭 이런 같이. 그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본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쇼킹이 왔을 때 강남도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겪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우리 2009년도에 폭락했었거든요. 강남이. 예. 그래서 대책이 나왔고 그 당시에서 지금 올라온 수준의 어떤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이 2030 이 젊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투기를 해도 되는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시장을 바치거든요, 강남을. 가보시면 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경매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뉴스는 안 나오고 강남이 요새 경매가 그럼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현재 고점 돌파한 데가 많거든요. 강남 3구 요번 올해. 거기에 거래가 그 고점을 쉽게 못 뚫고 계속 그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경매 물건은 자꾸 나와요. 어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할 게 뭐냐면 전체 아파트 강남 4구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서초구의 원베일리 뭐 5천 세대라든지 개포 프레지던스 이쪽에 뭐 5천 세대 이런 것들이 하나가 거래가 되면 네. 5천 세대의 가중치가 올라가요. 삼성전자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피가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한 건이 일어나도 5천 네, 세대 5천으로 전체를 다 전체가 거래가 된 것처럼. 그게 우리나라 현재 통계예요. 아. 그래서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 이제 하나 갖고 계신데 요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여유 있으시더라고 조금 보태가지고 또 그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딱꼭지를 찍었고 거래량이 서초구가 아시겠지만 또 이 정책의 어떤 스킬이 있는데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초구가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거기만 풀어놨단 말이에요. 아. 토지거래 허가를 네. 강남 상구는 용산하고는 묶어놨는데 네. 거기서 서초구의 대부분을 또 풀어놨어요. 지역별로 맞춤형 해가지고 동네별로. 그렇군요. 그게 가격이 튀는 거죠.
토지거래가구역은 실수요자만 가지만 강남은 투자에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가격을 좀 리딩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예.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이제 그 건설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압구정이 계속 신고가를 치는데 신고가 치는 중에 그 30-40% 이상이 세력입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작전하듯이 뭘 하는 모양이죠? 네, 건설회사가 예전에도 그 60억짜리 수준인데 갑자기 80억이 나왔어요, 신고가가. 80억이 나왔으면 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에 다 나가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일부 뭐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 고발을 했나 봐요. 확인해 보니까 건설사가 어느 건설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느 건설, 압구정이죠. 건설사가 여기 뒤에 있고 건설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는 적자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집을 갖다가 80억에 산 거예요. 비싸게. 이상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적자 회사인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건설회사가 압구정에 집이 몇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20억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투자하는 사람도 대출 이자만 계산한 거거든요. 그 대출이가 엄청났어요. 나머지 돈도 없는 회사인데 예. 돈이 나왔어요. 출처해 보니까 이 회사가 된 거예요. 건설회사가. 그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다른 데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차명으로 주주 형식을 네, 통해 가지고. 네, 네. 이것들을 털려고 이런 작전을 한다니까요. 아, 그러면 그걸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나머지 네. 하나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세 개가 다 팔리니까 이런 일이 지금까지 리딩해 왔어요. 리딩해 왔는데 그러면 거기 80억에 팔렸으면 나머지가 뭐 85억, 90억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 다시 일단 꺾입니다 또. 아. 꺾이는데 이 우리 뇌세포의 그것 때문에 80억 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70억에 이제 굳혀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스텝 바이로 올려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점점 줄죠. 아. 이게 이제 끝이 어딘가 나오겠죠? 그거 뭐 진짜 작전이네요, 그거는. 네, 그 지점이 저는 이제 요즘 거의 다 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남도 60억이도 높은데 지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내려가도 그 폭은 내려갈 수 있다 가볍게 그러나 네. 원래 가치는 유지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매에 나오는 집들이 많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강남에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문점이요. 네. 경매에 붙일 거면 차라리 집을 팔아서 돈을 갚지. 그걸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 거래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예. 우리 그 신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부동산의 어떤 통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뭐 시위까지 하고 싶은 마음 정도인데 네. 한국 부동산을 망가뜨리니까요. 한국 부동산원이 통계를 내는데요. 주간 통계 나오잖아요. 주택가 오르는 거. 통계를 내는데 가격이 서초구가 다 20건 중에 17건이 내려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서초구가 상승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소리예요. 분위기가. 왜 죄송하냐 통계인데 네. 그랬더니 그 실제 나온 어떤 거래 계약 그것도 네. 신고제잖아요. 예. 등기 확인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대요. 매물이 적냐 맞냐 뭐 대화하는 거죠.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원에서요. 네, 부동산 원에서 네, 통계 부동산 원 담당자. 얘기해야 돼. 네. 원래 통계라면 교수님도 아시지만 정성적인 요인을 통계를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요. 사람 심리를 뭐 분별할 수는 있지만 예. 우리가 숫자가 주택 가격을 있어야죠. 네,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답변이 이건 거예요. 정성적 요인을 우리가 가미해서 통계를 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시를 하니까 아니 지금 80%가 하락거리는데 어떻게 상승이냐 그랬더니 답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을 네, 자기들의 통계로 낸 느낌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상승으로 바꾸는 게 부동산원이에요. 오. 심각하죠. 그거는 놀라운데요? 네, 네. 어떻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부동산에서 저 지금 명예훼손이라면 고발 안 하잖아요. 제가 네. 확실한 어떤 예. 그걸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우리 강남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도 지금 고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겠죠. 교수님 아니, 저는 충격적이에요.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네.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다. 아니 지금 말씀 중에 경매가 왜 맞냐 오르는데 예. 딱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사례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이거죠. 또 부동산끼리 담합을 해서 예. 거래를 하나 만들어 놔요. 높이. 예. 그러면 이 경매 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있잖아요. 예.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 뭐 하지만 네. 신고가가 25억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런 지역은 그나마 경매에서 탈피 좀 빠져나가요. 네. 근데 그 옆 동네들 있잖아요. 그 예. 다음 사이즈들. 그러니까 막 찾는데 말고 예. 그 다음 패턴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분명히 시세는 곧 부동산을 가보면 20억이라고 해요. 강남에서. 네. 그래서 20억에 내놓는데 안 팔리잖아요. 네. 안 팔리니까 아, 그럼 난 낮춰서 18억, 17억에 팔아달라. 예. 근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은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자기 채권자들한테 이거 네. 팔릴 거다 물건 내놨다 이러면서 시간을 자꾸 가는 거죠. 어. 그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왜 안 살까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네. 아니고서 어떻게 경매가 강남께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현상은 그게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싸게도 안 팔린다 그러면 네. 더 싸게는 못 파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 입장이 이거예요. 호가가 20억이니까 예. 차라리 경매에서는 15억에 파느니 예. 경매에서 17억이 돼야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경매를 당하더라도. 내놓으면 네. 신용불량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아니 그것도 예, 아니죠. 못 갚는 거니까. 경매를 하고 나서 네. 그 변제가 다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그게 지금 다 이자 낼 끝난다. 능력은 없는데 네. 거기에 있는 가치가 채권자들을 다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그냥 파는 것보다 경매가 더 값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지 조금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고서 어떻게 경매로 계속 나올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참 현재 이해가 안 가격은 되더라고요. 약간의 불안정성을 가진 가격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전체는 아니고 시장 가격을 믿을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경매가 많이 믿을 수 나오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가격이 정상은 아니고다라는 신호로도 받을 수 있겠죠. 네. 한쪽에서. 예. 그러니까 인기 단지들은 괜찮은데 강남에도 인기 단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좀 경매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 부분적으로 강남 4구의 선호지역. 선호 지역은 괜찮다.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럼 다른 지역들은 없어요? 다른 도시라든가. 해운대 LCT 같은 경우도 좀 버티고 있었는데 유명하잖아요. 해운대가. 예, 예. 거기도 지금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예. 조정을 받았는데도 예전에 뭐 분양가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유지가 될 거예요. 예. 더 가지는 못하고 예.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뭐랄까요 장점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요즘 이제 요즘 서울이 뜨거웠던 이유는요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보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지방 소멸 얘기. 예. 근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뭐 부산이 소멸이 되려면 몇백 년이 가야지 소멸되잖아요. 300만 도시인데. 부산은 소멸 안 되겠죠. 근데 안 되잖아요. 250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 광역시는 소멸될 일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산가들 사이에서 네. 지방 소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카르텔 세력이 있다고 봐요. 갑자기 보도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네. 현재 분위기가 읍면리에서 시작되고 있고 네.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광역시는 천천히 줄긴 하지만 언제 10년, 20년, 30년 가면 좀 많이 준다. 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지방 소멸, 네. 광역시 인구 급감 이렇게 써버리니까 거기에 계신 자산가들이 네. 가만히 있어. 당신이 앞으로 50년 더 살 것도 아닌데 네. 일단 그냥 사람이라는 게 탐욕의 동물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 투자할 게 아니라 서울에 하는 게 낫겠나? 서울에. 이게 글쎄 4, 5년 전에요. 엄청나게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저는 우리 아시겠지만 현업에서 한 15년 있었어가지고 젊을 때 그때 아시던 지인들이 다 자산가들이에요. 갑자기 전화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한 5년 전에 영끌 막 그때 지방소멸 기사 예, 나오니까 예, 예. 묻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교수 나 저기 여기 있는 거 싹 처리해서 강남에 집 하나 살게 좀 골라주세요. 뭐 이런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붐이 이른 거예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강남의 지방 분들이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집 처분하고 네네. 네. 빌딩 처분하고 빌딩 빌딩 3개 처분하고. 처분해야
강남 집 하나 산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 가면 예. 보통 5억, 7억 하는 수준의 뭐 5층 건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나요, 지방엔. 예. 그거 세네 개 팔아야 이거 사잖아요. 예. 그 팔고 사두겠다는 거죠. 어떤 예. 게 낫냐? 그러면 저는 이제 계산을 해드리죠. 네. 뭐 그분 판단이고 이제 그런 게 3, 4년 전에 부쩍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1, 2년 전부터 그 수요는 일단 다 소진됐다. 네. 그 수요도. 그래서 강남이 힘을 많이 세게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네. 이제 지금 저는 피크 타임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게 한 4, 5년 전 부터 계속 그때부터 밀렸어요. 그랬었군요. 그때가 그러면 코로나 때하고 겹치네요. 코로나 그러니까 때가 코로나- 2020년 3월부터였었는데 네네, 그때부터 2020년 돈도 많이 그 풀었죠. 전에 지방소멸 기사가 나오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다들 정신이 없어서 지났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제정신을 들이고 새로 경제 활동을 하니까 네. 이 언론에서 지방소멸 기사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 그렇군요. 말쯤부터 많이 나오면서 2년도 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특히 2020년도 하반기에 강남도 한 40% 일단 빠졌었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네. 그때는 뭐 어마어마한 분들이 연락이 왔으니까요. 아하. 지방, 그렇군요. 지방 40%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서울이 먼저 많이 올라서 푹 빠지니까 네.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게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을 회복했거든요. 금세. 예. 그게 이제 그 영향이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때는 예전 같은 상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